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총선 특집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 김영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21대 총선 관통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큰 이슈 조금 전에 이제 정종문 기자도 얘기했지만 코로나19이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죠. 그 영향은 어느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를 뭔가 좌우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꼽습니다. 네. 구도, 이슈, 인물 이렇게 꼽는데 야권에서는 정권 심판 구도에서 총선을 치르기를 바랐지만 사실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그 구도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게 코로나 요인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슈는 사실은 구도가 어떻게 짜이느냐에 따라서 메인 이슈가 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제기가 되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조국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이슈를 띄우고자 했으나 사실은 코로나19라고 하는 현안에 묻혀가지고 이슈, 파이팅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고 네. 인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 기술적으로 대면 선거운동 방식이나 이런 게 제한이 됐다라고 하는 점도 있지만 결국은 인물 같은 경우도 이 구도와 이슈하고 자기의 캐릭터가 얼마나 매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에 대한 어필이 달라지는 건데 명함 내밀 여지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본다면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코로나 선거 이렇게 규정을 해도 뭐 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사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는 틀림이 없죠. 저도 아침에 이제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하고 왔어요. 뭐 체온계 재고 12년 만에 이제 투표용지에 제 이름이 없어졌더군요. 감회가 새로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영향을 주긴 하지만 또 많은 유권자와 국민들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뭐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네. 그 경제에 대해서 역시 큰 우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지금의 문정권, 문정부의 그 경제적인 정책 기조가 변화 없이 계속 지속된다면 네. 이거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딱 독립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에 얽힌 경제적인 여파에 대한 그거에 대한 또 우려, 네. 또 야당 쪽에서는 말이죠. 그런 그 심리도 작용을 좀 하지 않겠나 하는 예측을 좀 해봅니다. 네. 비유를 하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고 그래서 그 정부가 나서 갖고 진화 작업에 지금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뭐가 됩니까? 소방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열심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소방서에게 뭐 그러니까 불을 잘 끄내 못 끄내라고 뒤에서 어떤 손가락질하면서 평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자, 이 소방서가 그럼 이전에 진화 능력이 어떻게 됐는가를 과거로 돌아가서 따질 겨를이 없는 거죠. 일단은 발등에 불을 끄고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일단은 어떤 그 진화 작업 일선에 나선 소방서고 같이 힘을 합쳐서 불을 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절체절명의 어떤 그 위기 의식이라고 할까요? 과제 이런 것들이 유권자 심리 저변을 파고들면서 야권의 정권 심판론을 한마디로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봐도 그 됩니다. 좋은 표현이신데 이제 불이 나고 난 다음에 잿더미 속에서 누가 집을 지을 것인지 그게 지금 굉장히 이제 관심사인 거예요. 재건의 말. 그렇죠. 재건의 집을 문제는요? 져야 되는데 예, 불이 날 만한 집을 과거에 졌던 사람이 또 져야 되겠느냐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슬로건을 또 들고 나왔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이제 큰 구도를 잡았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막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뭐 공천 잡음도 있었고 또한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로 N번방도 있었고요. 코로나19 이외에 어떤 부분이 가장 표심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면 하나만 꼽는다면요. 예. 하나만요? 하나만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참 어려운 얘기네. 저는 뭐 그래도 말씀드리면 공천 잡음하고 네. 막말인 것 같아요. 두 개 하셨네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 왜 뭐 꼽았을까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문제는 공천 잡음 뭐 여야 그 가리지 않고 있었는데 어디가 더 심했는가.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국민들 유권자의 뇌리에 어디가 더 선명하게 박혔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막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 정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악재다라고 하는 단순 어떤 산수 수준이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을 주장을 했으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르짖는 사람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또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당당함이 어떤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야권 같은 경우가 공천, 뭐 호떡집 공천이라고 하는 말로 뭐 대변되는 것처럼 공천 잡음이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면서 그러면 당신들은 뭘 잘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에 그러니까 맞부닥치면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그 주창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 톤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겁니다. 야당이
여러 가지 그 예를 들면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될 그런 그 인물들에 대해서 후보군에 대해서는 배제는 잘 했는데 네. 결국 뒤늦게 터진 뭐 막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또 다분히 또 여당이 더 쉬운 그 막말 프레임에 좀 말려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정 후보들의 막말이 너무나 크게 이슈가 됐어요.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중요한 선거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죠. 예, 그렇다면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번 총선에 이슈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었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파괴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조국 요인이라고 하는 어떤 이 그 파장이 어느 쪽을 향해 가느냐, 파장의 방향이 중요한 건데, 그 첫째 예를 들어서 어떤 보수 진영을 뭐 일정하게 결속시키는 매개의 어떤 요인으로서 조국 전 장관 사례가 어떤 작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야당이 그 기대했던 것은 어떤 그 야당의 고정 지지층이 아니라 이른바 부동층,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무당층이나 부동층에게 어떤 조국 그러니까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파장을 미치면서 표심을 자기들로 향하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되고자 했던 것,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권 심판 구도가 아예 무너져 버렸고요. 이 상태에서 정권 심판의 이유로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내세우고자 했던 조국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작동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단정을 못하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계속 추이로 나타났던 거 보면 부동층의 움직임을 보면 조국 요인이 부동층에게 아주 그러니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네. 이렇게 본다면 그렇게 파괴력은 크지 않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조국 이슈가 파괴력이 이제 얼마큼 있었느냐 이거 측정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네. 이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제기는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열린민주당이나 이런 또 특정 후보들은 결국 이번 그 선거가 끝나면 이건 뭐 열린민주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결국 이 투표 선거가 끝나면은 조국과 또 뭐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또 인물들에 대한 법적인 또 수사와 또 재판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21대 국회는 결국은 이제 조국 지키기와 또 그 반대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그 대결 양상으로 나갈 것 같은데 선거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몰아내기, 조국 지키기라고 하는 그 이슈가 끊임없이 있어는 왔어요. 얼마큼 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렇다면 역대 총선에서 표심에 영향을 끼쳤던 이슈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북풍도 있었지, 뭐도 있었지 했을 텐데 이번에는 북풍 뭐 이른바 색깔론 이런 부분은 어땠어요? 불지도 않았죠. 없었어요? 불지도 않았고 명함도 못 내밀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선거에 뭐 그 이 북한발 요인이 작동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그러니까 저는 뭐 단언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선거 과정 내내 이른바 안보 의제라고 하는 것이 단 한 번이라도 내지 단 하루라도 선거의 주된 이슈로 부각이 된 적이 없었어요. 뭐 이 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풍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어떤 북풍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아진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방사포 실험을 계속하고 계속 그 굉장히 우리로서는 사실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런 위기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 출마자 중에서는요, 총선 이후 정치 행보 그리고 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물들이 분명히 있지요.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들의 향후 행보 어떻게 갈릴지 우리 두 분 주목되는 인물 제시해주고 왜 그런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뭐 자타공이 두 명을 꼽으라면 이낙연 대 황교안, 네. 뭐 이 두 인물 빼고는 뭐 다른 인물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데 종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격차로 이기고 어느 정도의 격차로 지느냐가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고심 끝에 종로에 출마를 했지만 출마를 한다고 해서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 공이 어떤 진단은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황교안 대표가 이제 후보로 종로에 이제 그러니까 도전장을 냈는데 문제는 그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 요인이 격차를 좁혀가면서 그래도 선전했다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 경쟁력이 잠재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대권 후보로서 어떤 낙마될 게 아니라 오히려 키워야 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보수 진영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지더라도
어느 정도 격차를 좁혀가면서 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선거 기간 내내 어떤 일관되게 나타난 어떤 상당한 어떤 그 격차가 네. 그러니까 최종 득표율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면 사실은 황교안이라고 하는 개인의 인물 경쟁력도 별로 없다. 이게 이제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황교안 후보는 상당히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아마 그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정반대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여권 내에서 상당한 어떤 그 기반을 네. 탄탄히 다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역구에 만약에 지역구에 종로 지역구에 샤이 보수라는 분들이 많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말씀 들어보면은 이미 뭐 황교안 대표가 저희 선거 결과 다 까고 나서 이미 승리한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승리한 여론조사 이낙연 후보가 승리한 것처럼 여론조사의 추이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다 생각이 되고요. 선거 결과가 이제 나와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역시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양쪽에 또 유력한 대통령 잠재 후보니까 네. 그 결과가 중요하죠.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선거 이후입니다. 그 당락을 떠나서 견제를 많이 받게 되겠죠. 뭐 이낙연 그 후보가 당선이 되든 황교안 대표가 당선이 되든 당내 견제가 이제 시작되고 또 호남 후보가 또 대권 주자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 후보가 돼야 되느냐라는 또 이런 그 갈등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가 종로 결과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이제 전체 총선에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부각이 좀 되겠죠. 그리고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수도권의 오세훈 후보, 네.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이지만은 홍준표 후보, 또 뭐 김태호 후보, 또 뭐 주호영 후보까지. 네. 그다음에 이제 물론 선거 유세에 나선 유승민 후보 이런 잠재적인 후보들의 역량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평가가 되겠죠. 좀 전에 얘기했던 통합당의 오세훈, 홍준표, 뭐 김태우 무소속 후보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투표에서 승리를 한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만약 다 이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일부만 이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건 역학구도이기 때문에 한 인물 개별적으로 초점을 맞춰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야권을 그러니까 갖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황교안 그러니까 후보는 상수예요. 황교안 후보가 어떤 선거 결과를 얻느냐가 상수고 이 상수에 따라서 나머지 인물들이 변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가 뭐 이낙연 뭐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를 하더라도 상당한 격차를 좁히면서 패배를 한다면 황교안 어떤 후보의 어떤 정치적 위상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들이 설령 살아서 여의도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어떤 그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반대로 황교안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치명타를 받으면서 사실은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그 차기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보수 진영 안에서 광범위하게 퍼져간다면 여기서 살아 돌아온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대체제 인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상은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수 황교안이라고 하는 상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인물들을 역학구도로 이 차원에서 한번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100% 공감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그 야당 입장에서 여당을 또 이제 바라보면 지금 단연 여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잠재적인 후보군 중에는 좀 발군의 지지력을 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당의 경우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 중심으로 그 대권 그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그것이 안전하면서도 좀 위험하겠죠. 늘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는 단 한 명의 후보가 있을 때 가장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런 면에서는 또 눈여겨봐야 될 점들도 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이낙연 후보의 보폭과 입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민주당이 상당히 낙승을 한다면 당청 관계가 재편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네. 지금의 당청 관계가 그대로 가면서 이낙연 후보는 차기 대권 어떤 주자로서 어떤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서 천천히 발걸음을 놓으면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번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뭐 패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 상당히 어떤 타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사실 당청 관계의 재조정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냐면 지금 차기 어떤 그 여론조사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 입장에서 차별화 요구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권 안에서.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럼 차기 주자로서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입장을 분명히 하라. 그다음에 당 일각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차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구에 부닥치게 되면은 이낙연 후보도 상당히 어떤 초기에 정치적 경랑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낙연 후보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뭐 압승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낙승이 되는 것을 아마 바람하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여야 총선 사령관을 했던 인물은 뭐 이해찬 대표, 김종인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그 이 두 인물의 행보도 좀 눈길을 끌고요. 후보로 출마하지 않은 인물들 가운데 지원 유세에 나섰던 여야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승민 의원도 있고, 임종석 전 실장도 있고요. 뭐 국토 종주를 한 뭐 안철수 그렇죠. 전 대표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단연 뭐 뒤늦게 영입이 됐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이 역할이 그래도 컸죠. 네. 거의 뭐 전국을 그 노구를 이끌고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도 이슈를 제기를 했어요. 그게 얼만큼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야당이 거의 좀 이렇게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할 때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남겼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물론 주로 수도권에 좀 수도권이라는 이런 그 지역적인 그 바운다리 안에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좀 뛰어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두 명의 지원자들이 열심히 좀 야당에선 움직였다 이렇게 보고 제가 여당을 봤을 때는 뭐 이해찬 대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낙연 후보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종로뿐만 아니라 전국을 많이 다녔더군요. 네. 그런 게 물론 종로에서 본인이 당선되고 전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조금 미약한 성적이라면 그게 이제 역풍을 몰고 오겠으나 양쪽에서 성적이 좋다면은 그것은 이낙연 후보의 그 공이 되겠죠. 예. 뭐 전반적으로는 뭐 그 토를 뭐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한 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거 초기 단계에서도 김종인 영입 카드가 나왔을 때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총선 이후에 어떤 김종인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가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 같은 어차피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 당권과 대권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명예롭게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당무를 어떤 김종인 위원장이 맡고 황교안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이제 본격 행보를 하는 2인 삼각 체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이 시나리오는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선거 승리를 하거나 선거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을 때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선거에서 패배를 한다면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포괄적인 책임을 가장 앞장서서 맨 앞에서 사실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이후에도 어떤 그 당을 틀어지면서 자기가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뭐 본인이 설령 그렇게 희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희망 사항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 결과 뭐 저희가 잠시 뭐 일부 유력한 총선 후보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가 여대 야소가 될 수도 있고요. 여소 야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대 야소가 될 수도 있고 여소 야대가 될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루어질 어떤 파장, 후폭풍 어떤지 좀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좀 미묘하긴 한데 네. 만약에 여대 야소가 되면은 아무래도 여당이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정에 있어서 키를 쥐고 상당히 좀 밀어붙이겠죠. 네. 하지만은 또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무난하게 정말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은 그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야당에 대해서 조금 더 유화적인 국면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여소 야대가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여야의 좀 극심한 그 갈등이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은 여당은 쫓기는 입장이고 또 문정권을 지켜야 되는 이런 입장.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그 정권 실세들의 재판이 있고 또 공수처라고 하는
그 법적인 기관을 이제 구성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여당이 굉장히 야당에게 밀릴 수 없다라는 일념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4+1이라고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그런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제1 야당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예. 여소야대라면 뭐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뭐 여기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문재인 정부의 필생의 개혁 과제라고 하는 검찰 개혁조차 말 그대로 그 무위에 그칠 가능성. 당장 어떤 그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정치 일정이 공수처 이제 설치 예.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것조차도 어떤 공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대 야소가 됐을 때 이거는 네. 사실은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과제는 뭐겠습니까? 대선에서 승리를 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겁니다. 근데 여대 야소가 된다면 민주당이 주도에 들어가면서 개혁 과제를 탄탄히 어떤 그 수행을 하고 이것의 어떤 성과를 대선으로 연결지으면서 대선에서 다시 한번 이기는 카드를 당연히 그리게 되겠지만 네. 사실은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여파가 사실은 너무나 엄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총선은 오늘로 끝나지만 코로나19는 계속되고 있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로까지 지금 가고 있고 이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대 야소 국면이 된다면 그거는 그 이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풀 것인가는 또한 어떤 여당이 민주당이 온전히 짊어져야 되는 짐이 되는 거죠. 네. 이걸 제대로 푼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대선에 순풍이 다는 거고 이것이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대선 가서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도 또 더 있는 거죠. 여대 야소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어떤 반대 때문에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시연대에 오를 수도 있다. 이 점도 그래요.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각각 이제 의견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여소야대가 되든 야대 여소가 되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두 가지의 경우에서 다 한번 뭐 개정이 추진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바로 대선이란 말이죠. 근데 제 경험상 국회라고 하는 그 성격, 뭐 특징이라 그럴까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준연동형 비례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 지금 다 온 국민이 다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거법을 논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경제 문제 매진하겠죠. 예. 역시 삼선 의원의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 저도 상당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지금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여러 갈래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그래서 석패율제를 도입을 하면 네. 이런 비례 위성 정당을 막을 수 있다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갈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또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정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추진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시작될 그렇죠. 거고 그 과정에 정쟁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진단이었습니다.